억만장자 박현수 회장이 왜 서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돈도 명예도 아닌 단 하나의 낡은 주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리 큰 부와 성공을 쌓아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계기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박현수 회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작은 주머니에서 시작됩니다. 2월의 어느 일요일 아침, 차가운 겨울 햇살이 도로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빛 고급 세단 한 대가 강남 도심으로 미끄러지듯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운전석에는 IT 대기업 넥스트 소프트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박현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56살 여전히 강한 인상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은빛이 섞인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값비싼 맞춤 정장에는 구김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그의 눈빛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독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 그는 중요한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이 또다시 성사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속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계약이 끝났군. 그러나 그 말은 차갑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공만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돈, 권력, 명예 모두 손에 넣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강남 빌딩 숲 한가운데 자리한 펜트하우스, 수백 평의 화려한 공간이 그의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늘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고 전처 서연은 이혼 이후 그의 기억 속에서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 도심의 큰 교차로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도로가 막혔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뒤엉켜 있었고 박현수는 짜증 섞인 눈길로 값비싼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기다림을 무엇보다 싫어했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차창 밖에서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하나가 낡은 블라우스와 무릎이 해진 청바지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휴지 묶음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변해 있었지만 두 눈은 놀랍도록 맑고 단단했습니다. 아이의 어깨에는 빛이 바랜 작은 천주머니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미 색이 바랬지만 아이는 그것을 무척 소중히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소녀는 힘겹게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휴지 하나 받아주세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기에 박현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 차 안 오디오의 볼륨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소녀와 스치듯 부딪히며 지나갔고 아이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어깨에 걸려있던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져 도로 위를 굴렀고 곧 지나가던 택시 바퀴에 깔려 지시겨졌습니다. 소녀는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잊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주머니, 내 주머니가. 그 울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듯한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현수는 알 수 없는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곧바로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가만히 있어.
아저씨가 가져다 줄게.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는 경적 소리를 무시한 채 차량 사이를 헤치고 달려가 도로 위에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천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보물 같았습니다. 주머니를 건네자 소녀의 눈빛은 순간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의 두 손은 주머니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박현수의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니? 그가 조심스레 묻자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편지와 사진이에요. 엄마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라고 하셨어요. 아이의 대답은 짧았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낯선 어른에게 이 비밀을 털어놓으면서도 혹시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현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약을 사거라.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요. 저는 휴지를 받은 분에게만 돈을 받아요. 그 순간 박현수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 온 자신과 달리 8살짜리 아이는 자존심과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이가 들고 있던 휴지를 모두 사주었습니다. 소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주머니의 틈 사이로 낡은 사진 한 장이 비쳤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순간 박현수의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성과 어린 소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빛은 어린 시절 자신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뭐니? 소녀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하은이에요. 꽃 이름 하은이요. 그 이름은 오래전 전처 서연이 딸을 낳으면 꼭 지어주고 싶다고 말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박현수의 가슴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원 계약 문서를 들여다봐도 값비싼 술잔을 들어도 눈앞에는 자꾸만 8살 소녀의 맑은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품에 꼭 안고 있던 낡은 천주머니, 엄마가 남겨주신 편지와 사진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립탐정 최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회사 거래처나 인수합병 조사까지 맡겨온 베테랑이었지요. 최 선생, 부탁이 있네. 며칠 전 내가 만난 한 소녀가 있어. 그 아이의 신원과 가정사를 확인해 주게.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탐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흘 안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난 뒤부터 박현수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중요한 회의도 집중할 수 없었고 수십억 원 계약 일정도 미뤘습니다. 비서 이소정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몹시 안 좋아 보이십니다. 괜찮네. 그냥 생각할 일이 있어서 그래.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과 관련이 있다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흘 뒤 탐정 최성우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무겁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회장님, 예상치 못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박하은, 8살입니다. 어머니는 김서연 씨, 작은 여행사에서 일하던 분이지요. 그런데 2년 전 서해대교에서 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아이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박현수의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김서연. 바로 그의 전처였습니다. 보고서 속에는 하은의 생활 사진도 들어 있었습니다. 강북의 낡은 다세대 주택, 좁은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모습, 길거리에서 휴지를 나누는 장면까지. 아이의 나이는 정확히 8살 계산해 보니 자신이 서연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숨이 막히듯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내 딸일 수도 있다는 건가? 심장은 거세게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박현수는 서류철을 덮지 못한 채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김서연이 이혼 이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강원도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가 소규모 여행사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시절 친구 모임에서 박현수와 우연히 다시 마주쳤고 오랜만에 나눈 대화 속에서 잠시 마음을 열었던 그날 밤 이후 서연은 홀로 사라지듯 떠났습니다. 연락은 이어지지 않았고 그 인연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아버지란이 비어 있었고 아이의 이름은 박하은이었습니다. 서연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갔지만 2년 전 서해대교 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은의 나이는 6살에 불과했고 이후 아이는 외할머니 김순덕에게 맡겨졌습니다. 보고서에는 할머니의 사정도 적혀 있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 약을 절반으로 나누어 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생활비와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손녀가 길거리에 나가 휴지를 파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는 순간 박현수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와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살았는데 딸은 굶주림을 견디며 어린 나이에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서연이 생전에 가까운 친구에게 남겼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고 늘 돈으로만 마음을 전하려 했어. 나는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크는 걸 원하지 않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박현수의 가슴은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는 듯 했습니다. 자신은 가족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상대에게는 차갑고 메마른 벽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불 꺼진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굶주린 눈빛과 낡은 천주머니가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니? 내가 너무 많은 걸 잃었구나. 그의 눈가에는
오랜 세월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돈의 손실이나 사업의 실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8배 동안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딸을 떠올리며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박현수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보고서를 반복해 펼쳐보았습니다. 몇 줄 읽다가도 손이 떨려 책상 위에 내려놓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그는 끝까지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8회 동안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삶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나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순간, 그리고 어린 하은이가 외할머니의 손에 맡겨져 살아온 이야기까지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박현수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하은의 일상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픈 할머니를 위해 밥을 짓고 6시가 되면 휴지 묶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내밀며 몇천 원을 법니다. 점심 무렵 집에 돌아와 약을 챙겨드린 뒤 다시 거리에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는 빨래와 집안일을 한 뒤에야 낡은 동화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뛰어노는 그 시간, 하은은 이미 어른처럼 가족의 생계를 떠맡고 있었습니다. 박현수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가슴이 죄어들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나는 수십억 계약을 성사시키며 살아왔는데 내 딸은 하루 몇천 원을 벌기 위해 거리에 서 있었구나. 그의 눈앞에는 어린 시절 아들 민준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열이 펄펄 끓던 날에도 그는 회의에 몰두했고 시험이 어렵다며 투정을 부리던 날에도 그는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는 따뜻한 집과 넉넉한 밥상, 부모의 곁이라는 당연한 일상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은은 그마저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온 것입니다. 보고서의 뒷부분에는 김순덕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질환은 오래된 것이었고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으면 언제든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약을 절반으로 나누어 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읽는 순간 박현수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도, 아픈 할머니가 병에 시달리는 것도 모두 자기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펜트하우스 거실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하은이 곁에 있고 싶다. 제발 기회를 주오. 그의 눈가에는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돈의 손실이나 사업 실패로 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8배 동안 몰라본 채 놓쳐버린 딸의 삶 앞에서 흘리는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숨막히듯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을 때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곳에는 하은과 김순덕 할머니의 생활 형편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낡은 다세대 건물로 벽지는 습기에 젖어 곰팡이가 피었고 겨울이면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냉장고에는 늘 반찬이 부족했으며 끼니를 라면 한 봉지로 때우는 날도 잦았습니다.
하은의 옷차림은 대부분 헌옷이었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 발가락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아이가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증언에는 하은이 항상 할머니를 먼저 챙겼으며 손에 쥔 돈은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삶을 견뎌왔단 말인가. 박현수는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자책이 함께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매일 수십억 원의 자금을 움직이며 호화로운 삶을 살아왔는데 친딸일지도 모르는 아이는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래전 이혼 직전 서연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현수 씨, 당신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사랑은 원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이제야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과 상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위에 엎드려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울음을 삼키며 강해야 한다고 배워왔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무너져 내린 부성애의 울음이자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직접 아이를 찾아가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령 아이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제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서히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박현수는 두 손을 모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은아, 이제라도 아버지가 내 곁으로 가겠다. 내가 어떤 눈빛을 보이든 나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며칠 뒤 깊은 밤 박현수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사립탐정 최성호였는데 평소의 차분한 어조와 달리 다급하고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하은 양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구급차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 중입니다. 순간 박현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지체할 겨를도 없이 정장을 걸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은 떨렸고 차는 어둠을 가르며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된다. 병원에 도착하자 긴 복도 끝에서 작은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낡은 천주머니를 품에 꼭 안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현수는 조심스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은아, 아저씨다. 내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셨니? 소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수술비가 500만 원이나 든대요. 저희는 그런 돈이 없어요. 마지막 말을 내뱉는 순간 아이의 어깨가 흔들리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8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절망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현수의 머릿속에는
아들 민준이 열병으로 끓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그는 회의에 매달려 있었고 서연 혼자 아이를 간호해야 했습니다. 뼈아픈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수납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순덕 환자의 수술비 전액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투입해 주십시오. 창구 직원은 놀란 눈빛으로 카드를 받아들었고 곧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서둘러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박현수는 다시 하은 곁으로 돌아와 조용히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는 반드시 회복하실 거다.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지금까지 들어온 수많은 축하 인사보다 훨씬 더 깊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박현수는 처음으로 돈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사치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데 쓰일 때였습니다. 수술실 앞 긴 복도에서 박현수와 하은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계 초침이 크게 들리는 듯했고 복도 끝에서는 응급 환자의 신음과 기계음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은은 두 손으로 주머니를 꼭 움켜쥔 채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박현수는 곁에 앉아 있었지만 쉽게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아버지의 심정으로 불타고 있었지만 아직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하지만 회복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 순간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살아나신 거예요? 박현수는 옆에서 눈을 감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타인의 생명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현수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회사 일은 부회장에게 맡기고 그는 병실 앞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고급 호텔의 부드러운 침대보다 차갑고 딱딱한 복도 의자가 이제는 그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김순덕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하은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는 박현수를 바라보며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박현수는 눈물이 치밀어 올랐지만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밤이 깊어 병실 불빛이 잦아들 무렵 박현수는 창가에 서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억만장자라는 이름에 매달려왔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아버지로 살아가야 한다. 그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수술이 끝난 뒤 며칠 동안 박현수는 거의 매일 병원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회의는 부회장과 임원들에게 맡겨두고 자신은 병실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하은은 여전히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어른이 계속 곁을 맴도는 것이 아이에게는 의아하고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할머니 곁을 지키는 그의 모습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현수는 하은에게 따뜻한 죽을 사와 건넸습니다. 병원 음식만 먹으면 힘이 빠질 거다. 이 죽은 영양가가 많으니 조금이라도 먹어라.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박현수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회장실에서 수없이 많은 축하 인사를 들어왔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값지고 진실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가까워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박현수는 어린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서툴렀습니다. 하은이 놀고 싶어 할 때도 그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이렇게 자꾸 우리 곁에 계세요? 그 말은 박현수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차마 그 진실을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꾸준히 아이 곁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있던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나는 수십억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 딸 앞에서는 한마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며칠 뒤 김순덕 할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은 더뎠지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고 박현수는 약값과 간병인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하은은 여전히 그를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낯선 어른이 계속 곁을 지키는 상황이 어린 마음에는 여전히 낯설었던 것입니다. 박현수는 아이와 거리를 좁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은아, 학교에는 다니고 있니? 소녀는 눈길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다니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곁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현수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8살이면 친구들과 뛰어놀고 공부해야 할 나이인데 하은은 이미 어른처럼 가족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박현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를 다시 학교에 보내겠다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주겠다고. 그러나 현실은 서툴렀습니다. 병실에 함께 있을 때도 하은은 늘 주머니를 꼭 움켜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머니의 편지와 사진은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보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틈에 박현수는 아이 옆에 앉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니? 아저씨가 조금이라도 도와줄게.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만 괜찮으시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박현수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연함과 책임감은 그를 더욱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병원 복도 창가에 서서 다시 다짐했습니다. 서툴더라도 늦었더라도 이제는 끝까지 함께하겠다. 나는 아버지다.
반드시 아버지로 살아가야 한다. 그날 이후 박현수는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병실에 과일과 간식을 가져오고 숙제를 도와줄 선생님을 불러주었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그의 작은 노력들은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회복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박현수는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은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강북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따뜻한 불빛이 감도는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하은은 처음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주저했습니다. 아저씨 집은 훨씬 클 텐데 왜 여기서 지내세요? 박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큰 집은 넓기만 하고 쓸쓸하단다. 하지만 여기는 따뜻해서 좋지 않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박현수는 직접 음식을 준비하려 노력했고 저녁이면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은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따뜻한 밥을 나누는 순간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저씨랑 있으면 왠지 든든해요. 그 말은 박현수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가족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 민준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 그는 낯선 동생의 존재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진심 어린 설명과 하은의 순수한 마음을 마주하면서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오빠가 되어줄게. 그 한마디는 하은의 눈가를 적셨고 박현수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가족의 연결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집으로 돌아온 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늘 회사 회의실과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시간을 보내던 박현수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낯설면서도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은은 오빠와 함께 숙제를 하며 웃음을 짓기도 했고 민주는 어린 동생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며 서툴지만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곁에서 박현수는 오래 잊고 지냈던 가장으로서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는 여전히 바빴지만 그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직접 챙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보다 아이의 학교 상담을 우선했고 해외 출장을 미루고 병원 진료에 동행했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눈길로 바라봤지만 오래 곁을 지켜온 비서 이소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드디어 진짜 웃음을 찾으셨군요. 어느 저녁 하은은 밥상을 보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 반찬은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 순간 식탁은 고요해졌습니다. 아이 스스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박현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다. 그날 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수백억 원의 재산이나 빌딩 숲속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고 같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성취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박현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날카로운 표정으로 일만 바라보던 그는 점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연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서연이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던 그 소망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세워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 삼성동의 대형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던 날, 수많은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상 위에 선 박현수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고인이 된 제 아내 김서연의 이름으로 서연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교육과 의료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장례는 술렁였고 카메라 불빛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박현수는 옆에 서 있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긴장했지만 꿋꿋하게 무대 위에 섰습니다. 박현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제 딸 하은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의 얼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처럼 힘든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장내는 깊은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잠시 내린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재단 출범 소식은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억만장자 회장이 과거의 잘못을 씻고 가족의 이름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현수는 더 이상 기업의 수익만을 좇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지방의 작은 초등학교를 찾아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가 내민 손에는 예전의 냉철함 대신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재단의 상징처럼 함께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짧게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가 들려주는 진솔한 경험은 화려한 연설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편지에는 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고요.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그 순간 박현수는 서연이 곁에서 미소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면 그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소박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고 하은은 책을 읽다 말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또 어디에 가세요? 우리와 같은 아이들을 돕는 곳에 간단다. 그럼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박현수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과 건물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삶이야말로 자신이 남겨야 할 흔적이라는 것을.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거리에는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박현수는 작은 집 앞마당에서 가족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은은 환한 미소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민주는 동생 옆에서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때 공허한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지내던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민주는 동생과 함께 웃음을 나누며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하은은 더 이상 낯선 아저씨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 말했고, 그 속에는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만든 반찬을 내놓으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박현수는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버지는 지금 정말 행복하다. 그 순간 그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수백억 원의 재산도 빌딩 숲속의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고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성취였습니다. 며칠 뒤 박현수는 가족과 함께 서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는 추모공원, 꽃으로 둘러싸인 비석 앞에서 하은은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소중히 간직한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겨준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제 곁에 계세요. 저와 오빠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지켜주고 계세요. 박현수는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늦었지만 이제야 약속한다. 내가 바라던 대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그날 그는 비로소 구원을 얻었습니다. 억만장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 아버지이자 남편,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봄바람은 따뜻했고 웃음소리가 골목을 울려 퍼졌습니다. 박현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알았다. 진짜 성공은 바로 이 순간이구나.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사연과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